예, 지난주 확진자 수가 현저히 줄었지만 당국은 수치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고삐를 더 죄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주말 사전투표와 부활절 예배 등 사람 간 접촉이 급증했을 것을 우려한 방역당국이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외출과 출근을 자제하고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한편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 중에 미국발 확진자가 50%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이형민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제가 매주 월요일이면 나오시는 전문가한테 꼭 여쭤봅니다. 지난 주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제대로 좀 지켜졌는지 어떻게 보셨냐 여쭤보는데 특히 지난 주말에는 사전투표도 있었고 또 부활절이 끼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그 이전 주보다는 바깥 활동을 더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많이 좀 느슨해졌다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걸 좀 밖에 나가시면서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거는 조금 여전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켜주고는 계신데요. 이제 문제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부활절이라는 굉장히 큰 기독교계 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가 이제 벚꽃놀이가 굉장히 또 절정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사전 투표에 따라 이제 많은 인구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그 이전에 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그 인구 이동의 제한의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앞으로 조금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한은 이번 주 주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9일까지인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생활 방역 체제로의 전환 언제일 것인가, 이 시점에 대해서 좀 언제쯤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굉장히 한 달 전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 가지 피로감이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그 의문을 많이 가지셨는데요. 네. 지금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일주일째에서 50명 내외이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확진자가 이제 굉장히 그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이제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 코로나19의 잠복기가 이제 14일이라고 이제 많이들 네. 알고 계시는데요. 지난 주말에 어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약간 느슨했던 점이 나타나게 되는 날이 아마도 한 26일 정도까지로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그 19일까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지금 전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영향이 나타나는 건 앞으로 2주이기 때문에 이 영향을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그 미국의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좀 나왔는데요. 네. 저희가 그간 코로나19의 전파력을 판단하는 지수로 R0 값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2배로 늘어나가는 기간에 대한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이 R0 값이 기존에는 2.7에서 3.0 정도였는데 미국의 데이터에 보면 거의 6에 가깝거든요. 그다음에 환자가 거의 2배로 늘어나는 시간도 기존엔 7일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은 거의 3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 주말에 좀 느슨하게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한 2주 정도 뒤면은 거의 4배로 늘어난 숫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지켜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면 이제 오늘 0시 기준으로 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나올 텐데요, 교수님. 그때 이제 2차 사회적 연장거리 연장을 하면서 나왔던 게 그 확진자 50명이 목표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의 30명, 40명, 8일 정도인가 50명 약간 넘었을 뿐이고 계속해서 그 정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정부가 목표했던 그 신규 확진자 수에는 어느 정도 도달했다. 그렇다면 이게 생활 방역으로 가도 되는지 일단 목표 그 숫자만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지표가 저희가 이제 그 감염 경로를 모르는 감염이 몇 % 정도 발생했느냐였는데요. 둘 다 지금 목표 안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확진자 숫자도 50명 아래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그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의 경우도 한 3%에서 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 아래라는 목표를 다 달성은 했는데 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숫자 3, 4%라는 거는 지금 현재 발생하는 환자 숫자, 일일 환자 숫자 한 30명 정도 생각을 하면은 그중에 한두 명 정도 지금 저희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지표가 달성된 거는 저희가 1주에서 2주 전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지표가 나오는 거고 지금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성적표는 다시 또 1, 2주 뒤에 나온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주말에라도 저희가 좀 완벽하게
대취했었으면 분명히 더 낮아진 성적표를 받아볼 텐데 약간 최근 들어서는 좀 느슨해진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염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국민들의 협조가 좀 필요한 맞습니다.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에 대비해서 정부도 생활 방역 수칙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 기본 수칙을 제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쭉 보시기에 정부가 제시한 이 생활 방역 수칙 5가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혹시 좀 추가로 또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있으신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사회 각 분야에서 모여가지고 결정하신 수칙이거든요. 근데 이 5가지 수칙은 일단 아프면 3, 4일 집에서 쉬기, 예.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2팔 간격 정도의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기, 그다음에 한 주에 한 번은 그 사람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을 소독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최소 15분 이상 환기하기, 그다음에 30초 2시간에 한 번 정도씩은 30초 이상 손 씻기, 그다음에 기침은 팔꿈치로 그러니까 기침 예절을 지키는 걸 하고요. 마지막으로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기. 이제 이런 5가지 수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측면은 분명히 그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굉장히 성공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광범위한 마스크 착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19에 이제는 그 무증상 감염이나 증상전 감염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필요한데 이제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날이 더워지고 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 부분은 빠졌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예.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현재 나와 있는 수칙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페이스북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는다고 하니까요. 국민들께서 질문과 의견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미국발 입국자 모두 자가 격리 후에 3일 내 전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럽발 입국자들은 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미국 상황이 너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사망자도 세계 1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조치에 대해서는 일단은.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내고 있고 역시 사망자 역시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재 반응들을 봤을 때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지금 현재 일부 지역에서 패닉 비슷한 현상들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어떤 확진자의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염돼서 확인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라든가 격리라든가는 조치는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한 가지 고민을 해볼 거는 자가격리 후 3일 이내에 이제 전수검사를 받도록 변경이 된 건데요. 이게 이제 3일 이내에 진단 검사를 받고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은 이제 그 뭐 생활치료센터라든가 또 입원한다든가 네. 이제 이런 식의 조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게 조금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이 검사에서 만약에 음성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느슨해지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또 여태까지 또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런데 이 3일 이내 진단 검사라는 건 14일의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물론 지금까지 이제 지역 사회에서 확진된 사람들이 어떤 그 확진된 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고려를 한 것이겠지만 예. 이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하고 나서도 분명히 정해진 기간 동안 자가격리를 명확하게 지키도록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진단 검사를 3일 이내에 한 번 한 이후에 그 격리 기간이 끝나는 그 말쯤에 또 한 번 더 해보는 게 가장 좀 확실한 방법이긴 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들어오는 사람의 그 숫자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약간의 그 유연성을 둬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 그런데 분명히 3일 이내 진단검사 한 번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그게 다가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그게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추가 조치나 이런 것들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0시 기준의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25명이 늘었네요. 그래서 총 누적 확진자 수가 1,537명이 됐습니다. 네, 이 25명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16명입니다. 미국발인지 유럽발인지 이 국가별로는 아직까지는 수치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최근까지 계속 많은 50% 이상이 지금 미국발이었기 때문에 정부도 이 같은 오늘 0시부터 미국 입국자에 대해서 3일 내 전수검사를 받는 조치를 좀 단행한 것 같습니다. 유럽발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도 이 취지가
유입을 일정 부분 좀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렇다면 이 조치 이후에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도 좀 줄어드는 그런 계기가 될지 이건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입국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다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다만 그간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입국자들의 거의 90%,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 한 70%에서 80%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들어오는 것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에서의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좀 막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일부 국가, 특히 유럽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둘 다 아마 세계 여행 자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간 또 그 국가 지역의 국민들이 들어오는 거는 또 많이 줄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많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걸로 좀 생각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손목밴드를 착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 결과 자가격리를 이탈한 사람에게만 동의를 얻어서 손목밴드, 그러니까 안심밴드라는 표현으로 좀 정정을 했더라고요. 예.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실효성은 많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실효성 당연히 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1차적으로 자가격리 하도록 권고를 받은 상황에서 이제 그걸 어기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분들에게 다시 또 동의를 얻고 손목밴드를 채운다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걱정은 되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의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어겼던 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본인은 이제 분명히 안전한데 증상도 없고 내가 왜 자가격리를 해야 되냐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많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거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까지는 무증상 상태일 수도 있다. 그다음에 그 중에 일부는 뭐 증상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 중에 일부는 계속 무증상으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분명히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자가격리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한번 어겼던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된 규제가 있어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안심밴드 안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일단 뭐 떨어졌을 때는 이격이 됐을 때는 경보음이 날려도록 돼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것 계속해서 문자로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보건당국에서 재양성 사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90여 명, 그다음에 110여 명, 지금 12일 0시 기준으로 111명입니다. 재양성자, 그러니까 재확진이 되고 있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이후에 관리할 것인가 그 부분과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일단 원인은 차치하더라도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사례를 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재양성? 이 재양성의 이제 원인을 저희가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그 다음에 정확한 조치하고 연결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재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크게 이제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말씀이 나왔었는데 재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감염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제일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바이러스의 조각이 나오는 경우들도 일부 있습니다. 감염력 없이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 이런 재양성에서 가장 큰 조치의 를 취하게 되는 그러니까 취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거는 이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지 않냐거든요. 이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미 완치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은 자가격리를 준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그래서 격리 해제를 하더라도 2주간은 자가격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실제 사례가 발생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를 하더라도 2주 정도는 아마 자가격리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말씀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분들이 나오는 게 그냥 죽은 바이러스이던가 그래서 2차 감염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이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한다는 게 여기에 대한 역학조사와 함께 이분들이 실제 감염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를 지금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와봐야 저희가 정확한 조치에 대한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의 방향은 가급적
기존의 어떤 검사나 격리 해제에 대한 기준은 건드리지 말되, 왜냐하면 과학적 근거가 아직까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되 최대한 조심을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그 재양성에 대한 거는 중국에서도 이미 기존 환자의 대략 한 9에서 14% 정도에서 보고가 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들이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는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좀 걸리는 겁니까? 조사에 걸리는 기간은 대략 한 제가 보기에 한 2주 정도는 걸릴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지금 현재 재양성에 대해서 나온 분들이 보면 일부는 또 증상도 같이 나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이런 바이러스의 배양이라던가 또는 기존에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바이러스와 재양성이 되면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동일한 바이러스에 대한 비교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마 여러 가지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최소한 아마 2주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신 개발이 가장 근본적 해결책일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백신 개발에 전폭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민간 합동 정부 지원단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합니다. 백신 개발 이런 민간 합동 지원단까지 좀 추진이 되고 전폭적 지원이 들어간다면 백신 개발의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단축은 가능할 겁니다. 단축은 가능할 건데 이 백신 개발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나 많은 예측들이 있어서 뭐라고 딱 얼마 걸리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거든요. 지금 현재 가장 빨리 이 백신에 대한 임상 실험을 들어가겠다는 그룹이 미국입니다. 이제 4월 달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빠른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인체에 대한 안정성을 먼저 확인을 해야 예. 됩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도 1년 정도의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심지어 어떤 분들은 18개월에서 뭐 5년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개발 과정을 단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그 작업들, 말씀 주셨던 어떤 정부의 지원이라던가 또는 국내외 어떤 전폭적인 협력들 이런 것들이 일부 기간은 단축은 시키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바라는 것처럼 뭐 6개월 이내에 완성 아마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백신 개발에 대한 임상시험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그럼 이달 안에 시작을 하더라도 그 기간을 1년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예, 이달 안에 시작을 해서 이제 6개월 이내에 개발하겠다라는 회사도 있기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달 안에 시작하는 그 규모가 대략 한 수십 명 정도 규모이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빠른 그 백신 개발 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생산 예정에 있는 게 한 500명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저희가 실험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하고 나서 그 영향을 평가를 하고 다시 2차, 3차에 걸치는 안정성 평가와 효능 평가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조금 시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은 1차 임상시험 끝내고 2차 임상시험을 들어가는데 1차 임상시험 당시에 뭐 발열 증상이 있었는데 나중에 호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2차까지 진행 중 과중에 이런 부작용이 나면 그 원천 다시 처음부터 제로화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임상 시험에 응하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도 궁금한데 이 대상자들이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나타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백신의 부작용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발열 정도의 부작용은 백신의 어떤 개발에 있어서 그렇게 큰 부작용까지는 아닙니다. 이제 이거 말고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들을 예를 들어 가장 심한 부작용은 당연히 사망까지도 가는 부작용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 끝나고 나도 그다음에 이제 효능성 평가가 또 남아 있거든요. 실제로 이 백신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다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시간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수요일이면 총선 투표 당일입니다. 정부가 자가격리자에게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총선 당일에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6시 이후에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과 시간대를 분리해서 접촉하지 않도록 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동행할 수 있도록 이제 관리자들도 1대1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정도로서 관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정부의 이런 방침이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관리와 함께 이제 좀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건강권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참정권의 충돌이죠. 이게 충돌인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내세운 그
총선, 그러니까 투표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방역 대책들은 꽤 합리적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합리적으로 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확진자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은 이미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걸로 확인이 된 거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자가격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가격리자의 어떤 양성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분들을 다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자가격리자에 한해서는 오후 6시 이후에 투표를 하도록 해서 가급적이면은 일반 시민들하고 자가격리자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일단은 짜놓은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명히 동선도 분리하겠다라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이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 자가격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 이제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이 대책을 봤을 때 이게 결코 이제 무리가 있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또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생존권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당국도 좀 고민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주말 이후에 이제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진단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신규 확진자가 25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각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나왔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결국 시민들의 협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인지 또 당국이 뭐 다른 또 혹시나 상황이 악화됐을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좀 있는 건지 어떻게 또 전문가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실 가장 최고라기보다 가장 강력한 카드는 중국 같은 방식이거든요. 완전한 완전 락다운, 봉쇄. 봉쇄입니다. 완전한 봉쇄인데 근데 그런 완전한 봉쇄는 사회 경제적으로 주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예. 너무 크기도 하고 그런 완전한 봉쇄를 했을 때 받게 되는 시민들의 충격이나 또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참여 또는 그 준수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보장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방식이 저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완전한 봉쇄나 이런 것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저는 거의 다 나왔다고 보거든요. 여기상 저희가 더 추가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지키는 분들이 결국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는 시민들의 협조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 하지만 이제 저희가 좀 한 가지 고민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그런데요. 문제는 이 코로나19의 전파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잘 막아도 지금 해외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유럽하고 미국이 메인이 됐지만 이제 아프리카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2억 5천만 명 정도 감염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엄청날 거고 지금 아프리카 전역에서 지금 확진자가 다 나왔습니다. 이제 숫자는 적지만 그러면 이걸 그대로 두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과연 코로나19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극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이제 정상들의 대화나 협조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전 세계적인 영향력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나라는 지금 잘 막아왔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참여라던가 또는 기여도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국가적인 협력도 분명히 앞으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빌 게이츠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요 언론들에게 특별 서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방역 장비, 민간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공재, 이제는 국경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다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국공을 초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같이 대응할 때다고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의 호소뿐만 아니라 지금 WHO도 어떻게 지금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앞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해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럽과 미국은 어떻게든 극복은 할 겁니다. 분명히 아주 많은 방법을 써서 뭐 아주 힘든 방법을 써서라도 극복은 할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는 어렵습니다. 저개발국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주 강력한 봉쇄밖에 없거든요. 지금 인도하고 아프리카가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이 양쪽 국가 같은 경우 특히 인도는 그래도 이제 정부 체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아프리카는 이러한 어떤 제대로 된 정부 체계를 갖고 있지 않은 곳들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국가들은 봉쇄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의학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민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